안녕하십니까, 김인석입니다. 자, 지난 8강에서는 좀 미국과 유럽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필요한 어떤 매너와 그다음에 소통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드레스 코드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번 9강째는 저희가 남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죠. 아주 굉장히 정열적이고 아주 뜨거운 그런 남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필요한 매너와 소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인들과 어떤 초대 면에서 어떤 인사하는 방법은 아주 이렇게 쉽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역시 또 이렇게 가장 이렇게 아주 강하게 아주 손에 힘을 주면서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바로 남미인들입니다. 이걸 보통 이렇게 본 크러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뼈가 으스러질 만큼 아주 강하게 잡는다라고 이렇게 붙여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아주 힘찬 악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남미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초면에 비즈니스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렇게 아브라쪼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깅을 하면서 하는 이런 형태의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는 보통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나 교류를 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외국인들이 방문하게 되면 초대면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두 번째 대면에서 아주 반갑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쪼라는 이런 허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 이렇게 출장을 갔거나 또는 이쪽에 출장을 오신 경우라면 이들이 반가움을 표시하려고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그러한 환경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일정한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아브라쪼 같은 경우는 허깅이라고 하죠. 허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좌측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좌측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상대방의 이렇게 등을 토닥거리고 다시 이렇게 충분히 뒤로 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등을 토닥거리는 이러한 형태로 합니다. 보통 반가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횟수는 늘어납니다. 좌우 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4번까지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이 도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허깅을 하는 숫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한 2번 또는 이렇게 3번, 심지어는 4번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여성분들은 종종 이렇게 남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손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 등에다가 이렇게 입술은 거의 되지 않고 이렇게 대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는 이런 뽀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가고 도와주시면 되지 왜 이래요 이러면서 이런 모습은 조금 이렇게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입술이 여러분 손등에 잘 닿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내니까 또 너무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아주 남미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남미인들의 소통하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남미인들은 아주 되게 재밌는 약간 좀 트리키하다고 하나요? 이런 소통을 좀 합니다. 남미인들이 쓰는 언어를 여러분 보통 로만어라고 합니다. 로만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고대 로마 사람들이 쓴 언어를 보통 이렇게 고대 로만 언어다라고 하고 워낙 로마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팽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준 언어가 바로 로만어입니다. 지금의 말은 남부 유럽이죠. 바로 이렇게 이탈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중남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거의 다 이 로만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로만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비틉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언어적 트위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위스트가 상당히 두툼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씩 뒤틀어보긴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미 사람들과 대화하는 도중에 이 언어적 트위스트를 잘 이해를 못하면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건지 상당히 그 헷갈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감이 안 와닿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 프랑스의 화장품 회사입니다. 제가 뭐 회사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그 프랑스의 그 화장품 회사에 그 한국의 법인장이 새로 왔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보통 한두 달을 근무하다가 한국인 직원들하고 근무하다가 보통 이제 저를 불러서 이렇게 한국인들에 관한 교육을 한 하루나 뭐 이틀씩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 달쯤 근무하다가 이제 한국인들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래갖고 자기와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이 온 그 임원 두세 명이죠. 그 세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 이틀 동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잠깐 한번 비즈니스 미팅을 하자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 이야기가 될 건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무실에 있는 저 삼성동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미팅을 시작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 친절합니다. 인터넷 빠릅니다. 물건도 아주 깨끗하게 만드시고 아주 서비스도 좋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자기들 물건은 팔려고 하면서 살려고는 하지 않고, 당시에는 이제 한국과 유럽의 그 FTA가 체결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너무 문화적으로 단일성이라 상당히 외국인들은 좀 살기가 좀 힘든 것 같고, 뭐 그거 너무너무 빠르고 마음이 성미들이 급한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곳에 어떤 곳에 이렇게 닻을 탁 내려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야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아주 조금 어색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죠. 이때 바로 그 프랑스의 이 법인장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이러이러한 점도 좋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자기가 볼 때는 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트위스트를 두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언어적인 속성을 아니까 약간 거기에 이렇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흥미있게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미팅이 잘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남미, 중남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언어적인 트위스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어디다가 이렇게 닻을 탁 내려야 되는지를 알고 대화를 하시면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 있는 그런 그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미 사람들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 남미인들은 상당히 머릿속에 이 개념이 이 좌파적인 개념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1960, 70년대 그 해방 신학이 아주 이렇게 널리 퍼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남미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런 뭐 식사하는 이런 매너나 에티켓 이런 것들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또 의외로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상대방들이 뭐 어떻게 와인을 고르고 어떻게 그 테이블에서 대화를 하고 눈 마주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대방을 상당히 많이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서민들하고 약간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갭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그 남미인들과 이렇게 업무를 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테이블에서 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번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종종 그 언론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하시는 분들 또는 임원분들이 되게 와인을 잘 몰라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이런 보도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문화권에서 이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이걸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쓰는 표현을 보통 와인 랭귀지라고 합니다. 와인 랭귀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와인 스쿨은 영원히 졸업을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와인을 완벽하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와인 전문가도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와인의 100분의 1도 못 먹어보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의 역사가 아주 이렇게 짧은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이 와인에 관해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여러분 이렇게 와인을 조금 한번 어떻게 주문하고 뭐 어떻게 그 와인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가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와인 랭귀지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와인 랭귀지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많은 와인 랭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와인 랭귀지 가운데서 한 7개 이상을 아신다면 여러분 상당히 와인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기에 몇 개의 와인 랭귀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7개 넘게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와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기본적인 와인 랭귀지를 좀 볼까요? 예, 자, 여러분 가장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와인 랭귀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스위트와 드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하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스위트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위트, 그거 약간 달콤한 와인이 아닌가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정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와인 랭귀지에서 스위트하다는 표현은 달콤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약간 시큼한 와인을 스위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 아이스 와인이라고 있죠? 예, 이런 와인들을 달콤하다라고 하고 이 와인 랭귀지에서는 이렇게 슈가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슈가리와 스윗을 구분을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그 반대 개념이죠. 드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는 어떤 표현이라고 아시죠?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드라이는 되게 이렇게 감을 한번 씹으실 때 이렇게 텁텁함이 느껴지는 그런 와인을 드라이라고 합니다. 예, 역시 또 여러분 드라이에 관한 정의도 이 시간 이후로 정정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드라이라는 표현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감을 한번 씹으면 느껴지는 텁텁함은 와인 랭귀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태닉하다라고 합니다. 태닌 성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드라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감을 한번 씹습니다. 예, 그러면 태닉한 성분이 느껴지죠? 조금만 가만히 계시면 입안에서 이렇게 뭔가 휙 날아가는 듯한 이렇게 혀가 말리는 듯한 이런 느낌, 아주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바로 이 느낌을 여러분 드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술 있죠? 예, 맥주건 와인이건 간에 드라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예, 알코올 도수가 조금 높아가지고 입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감촉이 이렇게 뭔가 휙 날아가면서 혀가 말린 듯한 이런 느낌이 나면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걸 드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스위트와 드라이를 여러분 상당히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뭐 많은 책자나 또 많은 와인 전문가들이 사실은 또 그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약간 혼동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위트와 드라이에 관해서 봤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샤또라든지 빈티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빈티지, 와인 랭귀지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빈티지가 뭐죠? 예, 빈티지가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와인병에 있는 연도수 있죠? 바로 2007, 2008 이런 것들이 빈티지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게 빈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와인을 잡으면 이거 2007년도 빈티지네요. 2008년도 빈티지네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죠. 단 빈티지와 여러분 빈티지 와인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티지 모든 와인들이 이렇게 생산 연도가 있다고 해갖고 그것이 곧 빈티지 와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빈티지 와인은 어느 특정한 한 해에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이 된 아주 좀 고가의 양질의 와인들을 빈티지 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와인들이 빈티지가 따라갖고 전부 다 빈티지 와인은 아닌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 와인병이 하나 있는데 지금 200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해에 경작을 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해인가 경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병입을 한 연도를 얘기합니까? 예, 막 이렇게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 해에 포도가 경작이 된 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와인병에 여러분 200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와인병에 있는 와인은
전부 다 2007년도에 경작을 한 포도로만 만든 와인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표 연도를 써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해에 경작을 한 포도가 최소 75에서 85%가량은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것이 이렇게 그 안의 와인이 전부 다 그 해에 경작을 한 포도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티지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글로벌 다이닝을 하실 때 이제 와인을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내시는 오늘 주동자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땐 여러분이 이렇게 와인을 주문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도 보통 상대방한테 예의상 한번 와인을 골라보겠냐고 이렇게 권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웬만큼 눈치가 없지 않고는 대부분 상대방한테 그냥 고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받아가지고 와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와인을 고르실 때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와인 메뉴를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잘 모르십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아주 와인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아주 세련된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시킨 음식의 색상과 색상을 일치시킨다라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거를 와인을 고르는 클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래식이 뭐죠? 예, 아주 오래된 방법이지만 여전히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주요리로 안심 스테이크를 시켰으면은 붉은색이니까 레드 와인을 시키고 생선을 시켰으면 보통 조리를 하고 나면 흰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흰색의 와인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걸 바로 이렇게 와인을 고르는 클래식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복잡하죠? 그러면 무조건 이 클래식을 쫓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 와인 맛과 그 음식 맛이 되게 최적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외가 있고 요즘은 또 음식이나 소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퓨전화가 되면서 이 와인을 고르는 클래식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하자면 상당히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두시고 여러분 이렇게 와인을 주문하실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시킨 음식이 안심 스테이크인데 혹시 약간 좀 오프 드라이한 와인이 있나요? 라고 레드 와인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프 드라이는 뭐죠? 레드 화이트 드라이 스위트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이 드라이하지 않지만 여전히 스위트한 그 스펙트럼이 아니라 드라이 쪽 스펙트럼에 있는 와인을 오프 드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안심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약간 좀 오프 드라이한 레드 와인은 어떤 게 있죠? 라고 하거나, 제가 연어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약간 좀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은 어떤 게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직원분들이 이렇게 그 메뉴를 보면서 아마 이렇게 권장을 해줄 겁니다. 이 정도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시내 물방울 15원 다 봐도 이렇게 세련되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셔도 아마 앞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와인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갖고 와인을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와인을 가져오면은 보통 이렇게 와인을 여러분들 잔에다가 이렇게 따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와인은 다른 술과 달리 이렇게 와인을 따를 때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와인을 이렇게 자를 때 받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그 와인이 이렇게 그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받는 시간이 몇 초나 된다고 그 손의 온도가 전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손의 온도가 전이가 돼서 와인 맛이 텁텁해지고 향기가 이상해진다라는 그런 것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긴 술병이 바로 와인병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잔이 바로 와인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와인을 들죠. 그러면 상대방들은 종종 여러분 이렇게 와인잔을 따를 때 이렇게 일어나거나 이렇게 굉장히 약간 위태위태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식탁과 달리 보통 서양의 식탁은 대부분 중간에 센터피스라고 해갖고 이렇게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칠 가능성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보통 와인을 따를 때는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와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갖고 와인을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본 다음에 바닥에 놓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흔들고 이렇게 코에다 한번 갖다가 쑥 집어넣어서 냄새를 향기를 맡아보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모금을 집어넣고 조용히 이렇게 혀를 사용해서 한번 휘휘 돌린 다음에 삼키면 됩니다. 무슨 여러분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또 어떤 분들은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전문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한번 휘둘른 다음에 삼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와인 랭귀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스윗한데요. 약간 드라이한데요. 약간 산딸기 맛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나나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주고받는 걸 이렇게, 보통 와인 테스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인 테스팅까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아마 글로벌 업무를 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아주 자신있게 테스팅을 하겠냐 그러면 오케이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와인 가격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심지어는 이렇게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 와인 가격을 어느 정도로 결정을 해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은 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준을 정하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보통 한 사람 식사분 정도의 가격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적절한 대접을 받았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4명이 왔습니다. 근데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30만 원가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병당 얼마죠? 예, 이거 와인 아니라 산수죠? 예, 산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병당 한 7만 원에서 8만 원짜리 정도의 와인이라면 와인을 먹는 사람들은 섭섭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미에 따라서 한 병당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리고 또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업스케일 된 레스토랑이라면 이 와인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만 그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해갖고 보통 와인을 이렇게 가격을 결정해주면 이렇게 보통 많이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와인 가격도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구강으로 저희가 이렇게 바로 중남미 사람들과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 익혀야 될 매너라든가 소통,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닝,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인에 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많이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아주 자신 있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